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고요. 인천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순수 인천 토박입니다. 인천에서 나고 자랐고 4인 가족의 장남이에요. 저는 88년도에 태어났고 그 당시 우리 가족이 인천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가정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되게 기억이 흐릿하긴 하지만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되게 따스했던 기억, 그런 기억들을 어렴풋이 간직은 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되게 성실하시고 엄청 노력파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직장도 대기업 기술직으로 화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정착한 인천에 한 주택이 있었어요.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지만 거기가 신혼집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리 잡았던 첫 부모님의 신혼집에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살았나? 제가 5살이 되었을 때쯤에 부모님께서 이제 둘째를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더 크고 좋은 집이 필요했어가지고 이사를 계획하게 됐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저희 가족은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전에 살던 집에서 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조그만한 20평 정도의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고 완전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그 집에 살면서 부모님께 들었던 말, 그리고 또 제가 겪었던 얘기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가족들이요, 처음에는 그 새로 이사한 집에서 되게 행복하게 잘 살았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둘째, 그러니까 제 남동생이 태어났거든요. 동생은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잘생기고 진짜 이뻤어요. 전 아직도 아버지께서 제 손에다가 얘가 네 동생이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동생을 직접 안겨주시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거든요. 그런데 건강했던 동생이 그 집으로 오고 난 후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 어린 애기가 막 열이 40도를 육박하는 건 기본이었고, 맨날 구토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경기 일으키고, 이런 건 진짜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놀래가지고 막 119 부른 적도 많았고요. 지금까지도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죽어가던 애 내가 잘 살렸다고,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말씀을 아직까지도 자주 하세요. 거의 2년간 앞서 말한 그런 상황 말고도 애기들한테는 목숨까지 위험할 정도의 그런 상황들 있죠. 그게 거의 2살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버지 얘기인데, 예전에는 아버지께서 대기업 기술직 쪽에서 일을 하고 계셨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곳에서 계속 일을 하셔가지고 승승장구하셨더라면 아마 현재 우리 집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사하고 얼마 안 계시다가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때 당시 아버지랑 같이 입사하고 같이 한솥밥을 먹던 동기들 중에서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안 계신다고 합니다. 동기들이 불의의 사고로 정말 막 한두 명씩 이곳저곳에서 다 돌아가셨다고 해요. 지게차 운전하시다가 뭐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어디에 깔리시거나.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랑 제가 항상 차를 타고 인천 구월동이란 동네를 이렇게 돌다 보면요, 아버지께서 늘 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여기선 창식이가 죽었고 저기 있을 때는 동현이가 죽었고.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사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유독 일주일에 한두 번 감독하러 가는 날마다 동기들이 한 명씩 막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든지 그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그 일을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직을 하시고 나서 우리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일이 터지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지게차 운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처음에 일은 잘 풀렸어요.
예전에 받던 월급만큼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가지고 가족들 모두 좋아했었어요, 처음에. 하지만 여러분들 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행복과 불행은 늘 동일선상에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이제 지게차를 몰면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지게차 백미러에 왜 뭔지 모를 하얀 물체가 슥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에 아니 백미러에 뭐가 묻었나? 내가 뭘 본 거지 하고 지게차를 멈춰놓고 잠깐 몸을 틀어가지고 그 장갑 낀 손으로 백미러를 닦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뭔가 철컥 소리가 나더니 아버지의 지게차가 스스로 후진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뒤에 지나가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게차에 깔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사망사고죠. 이게 되게 불의의 사고였지만 그 지게차에 내가 타고 있었고 또 이 지게차도 내 거다 보니까 이게 다 내 잘못이라면서 그 모든 잘못들을 다 떠안았어요, 아빠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집은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은 지금까지도 다 갚지 못한 채 아버지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항상 술을 드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뭔가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누른 적이 없어. 이러시면서 내가 돈만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 그 진실을 파헤쳐보고 싶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튼 우리 가족이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부터는 제 얘기인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인데 그때 항상 야자 끝나고 학원까지 들렸다가 집에 오면 거의 새벽 1시가 다 돼가지고 집으로 걸어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의 어떤 루틴 그리고 습관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학원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심새우탕 큰 사발면 알죠? 편의점에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걸어가면서 그걸 먹는 약간 묘기에 가까운 야식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 컵라면 국물을 들이키면서 집에 오는 게 진짜 저한테는 그 소소한 행복, 소확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런 상태로 집에 돌아오다 보면은 동네에 가까워지면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그 서늘함, 그런 느낌을 자주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동네에서 그 빌라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게 서늘함을 넘어서 진짜 소름 끼칠 때가 간혹 있었어요. 진짜 닭살이 확 돋을 정도로. 그런데 그날은 집에 가까워 오니까 평소에 이제 저희 옆집 사시던 아주머니가 그 늦은 시간에 빌라 입구 쪽까지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면서 정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고 빌라 나가는 입구 쪽으로 그냥 슝 가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난 새벽 시간이니까 다들 자는 시간이라 그냥 조그맣게 인사한 것 뿐인데 내가 인사를 대충 했다고 느껴서 빈정상하셔서 고개를 흔드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는데 그날은 뭔가 다른 날보다 부쩍 아침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물론 저도 학교 가고 어머니 아버지도 출근 준비를 하시니까 평소에도 조금은 소란스럽긴 한데 그날은 좀 느낌이 달랐어요. 뭔가 사람 발자국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고 또 밖에서는 막 엉엉 우는 곡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그 소리가 하도 소란스러웠는지 현관문 보면 밖에 보는 구멍 있잖아요. 그 구멍으로 밖을 한번 내다보시고서는 갑자기 다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근데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재빨리 가방 챙겨가지고 딱 나가려고 했는데 딱 제가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부모님들께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나가는 걸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뭐 아빠는 그냥 좀 진지한 표정이었는데 어머니 표정이 진짜 정말 조금만 건들면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어머 어떡하니 어머 어떡하니 어떡해 막 이러시면서
갑자기 저를 꼭 껴안더라고요.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어젯밤에 인사했던 그 아주머니 있잖아요. 옆집 아줌마. 그 아주머니께서 전날 집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제가 전날 본 건 뭘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은 흘러서 제가 고3 때인데 그날도 제가 어김없이 제 방에서 공부가 아니라 게임을 좀 하고 있었어요. 제 방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 방문 바로 옆으로 책상이랑 컴퓨터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컴퓨터 하겠다고 모니터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아도 방문이 이렇게 딱 보이는 구조였거든요. 그리고 제 방 방문은요, 잠금 장치가 아예 부서져 있었어요. 때문에 문이 완전하게 닫히지 않기 때문에 문이 평소에도 조금씩은 자동으로 열려요. 알아서 스르륵 하고 이렇게 열리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모니터를 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한눈에 그 옆에 있는 방문까지 다 보인다는 거죠. 아무튼 저는 한창 게임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조금 열려있던 그 문이 느릿느릿하게 스르륵 하면서 천천히 더 천천히 이렇게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동생이 장난치는 줄 알고 야, 장난치지 말고 어서 들어와라 이러면서 동생의 이름을 한 두어 번 정도 더 불렀어요. 그러다가 그 서서히 열리는 문틈이 어느 정도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벽이 꺾이는 기둥 쪽에 뭔가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저를 몰래 훔쳐보듯이 제 방문을 이렇게 살피는 듯 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빨리 들어오려면 들어오지 왜 자꾸 장난을 치나, 얘가 자꾸 화를 돋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나서서 문을 확 열어 제끼고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제가 확실한 인기척 그리고 그림자 같은 걸 뭐 잘못 본 게 아니라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있어야 할 동생이 안 보이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부엌불을 켜고서 보니까 동생은커녕 동생 신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집에 저 혼자였던 거죠.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절대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헤드폰 낀다든지 뭔가 제 감각을 차단하는 일을 절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어머니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이 빌라에서 가장 오래 산 터줏대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산 증인이거든요. 여기서만 20년 이상 사셨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빌라가 얼마나 굉장한 빌라냐면 이 한 동 전 가구가 전부 안 좋은 일을 겪고 이 빌라에서 떠났어요. 뭐 별거 아닌 일로 치면 이혼해서 혼자 살다가 아예 다른 곳으로 거처로 옮긴 경우, 진짜 좀 수위가 센 것들은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채 갑작스럽게 병사하면서 이렇게 가족들이 이사한 경우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우들이에요. 그 빌라의 8가구 중에서 전원이 다 이혼하거나 가족들의 죽음 등으로 그렇게 떠나간 거예요. 저희 가족 빼고. 아무튼 저는 원래 귀신 자체를 믿지 않았고 귀신을 믿고 싶지 않았다가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제가 20살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제가 어렸을 때 겪고 또 보고 했던 그런 기묘한 얘기들을 처음으로 들려드렸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다 천주교 신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 얘기를 듣고 그때 뭐 묵주인가 목주인가라는 걸 줬는데 그건 지금도 제가 정말 소중하게 착용 중이에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천주교 신자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한 번은 어머니가 아시는 다른 지인분이랑 같이 뭐 무당인지 역술인인지 그런 분을 한번 만나러 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지인분이 가시는데 그냥 한번 따라가 본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날 만났던 그 역술인이 어머니 지인분한테 당신보다 당신 뒤에 있는 그 사람이 더 위험해 보인다고, 그 지인분 말고 엄마한테 위험하다고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어머니가 좀 하소연하듯이 우리가 그 빌라로 이사 오고 나서 겪었던 안 좋았던 일들을 쭉 쏟아놓았대요. 그리고선 그 역술인이
우리 네 가족의 이름과 생일 요런 것들을 알려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걸 알려드리자 혹시 가족 4명 중에 유독 둘째가 힘들지 않았어요?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냐고. 그 역술인이 말하길 알고 보니까 제 동생 둘째가 그 집의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래요. 참고로 저희 가족이 아버지가 62년생으로 호랑이띠고 어머니가 64년 용띠 그리고 제가 88년 용띠고요. 동생이 93년생으로 닭띠예요. 동생은 닭띠인데다가 93년 5월생이 머시기가 안 좋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저는 88년 황룡띠에 태어났기 때문에 특히나 강하기도 강한데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 오래 살면 전혀 좋을 게 없다면서 빨리 이사 가거나 옮기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특히 동생 같은 경우는 더 빨리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정확히 몇 달 후였는데 저는 동생을 직업군인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상의하에 얘를 직업군인으로 보낸 건데 그렇게 동생은 현재 하사가 되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처음에는 군대 가는 게 그렇게 싫다던 녀석이 집 나가서 타지에 살면서 생활하더만 갑자기 닭이 날개를 펴고 막 제대로 활동을 하는 건지 지금은 군단 대표다 뭐다 이것저것 상장이다 뭐다 포상이다 하면서 그 현재 부사관들 중에서 정말 에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했던 놈이. 일단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인 건데 참고로 저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그 방에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저하고 친구들하고 자전거 여행 갔다가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때는 길고 길었던 고3 시절을 막 마무리했을 무렵이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수능이 500점 만점이 아니라 400점 만점이던 시절이었거든요. 저랑 제 친구들은 학창시절 때부터 계획했던 서울, 부산 자전거 횡단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젊은 패기에 일주일 만에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한강에서 자전거로 체력 단련도 차근차근 해가면서 수능 끝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는 자전거 도로 따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국도로 엄청 내달렸어요. 그때가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당연히 예상이 됐지만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도 하나씩을 둘러매고 그냥 곧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멤버는 저하고 똥맨, 팥뿌리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이 똥맨이란 친구는 중학교 때 방귀 끼다가 똥 싸가지고 그때부터 별명이 똥맨이 됐는데 학교에 엄마 올 때까지 막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 별명을 벗어날 수가 없고 팥뿌리는 머리가 악성 곱슬인데다가 숱까지 없어가지고 진짜 팥뿌리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팥뿌리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장골이 거대하고 체력이 진짜 좋은 녀석이었어요. 저는 평균 체력 정도였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운동을 했었는데 금방 그만둬가지고 너무 떨어지는 체력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주 좋은 체력도 아니고 그냥 딱 평균은 했습니다. 우선 저희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끼리 룰을 하나 정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첫 번째, 무조건 쉬는 시간은 충분히 가지면서 부산까지 완주만 하자. 두 번째, 그리고 잠은 무조건 시내까지 가서 숙소를 잡고 잔다. 셋째, 돈은 아끼지 않는다. 아무튼 그렇게 잠자는 시간이랑 중간에 밥 먹고 쉬어가는 시간 한 총 2-3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그냥 자전거를 밟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3일째부터는 눈 감고 자전거 타다가 또랑에 빠지고 논으로 구르고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체력적으로도 이제 슬슬 간당간당하고 천천히 나아갈 때쯤에 저희가 야산을 하나 넘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그 동화책에서 나올 법한 그런 길로 이렇게 산이 뻗어 있는데 뭔가 풍경이 공포 이야기에서나 나올 것처럼 진짜 길어요. 근데 이쪽으로 쭉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산을 넘지 않고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 진짜 많이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밤이기도 했고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야, 그냥 짧고 굵게 가자 하는 생각으로 그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 저는 진짜 가로등 하나도 없고 길만 떡하니 있는 그런 산길이 그토록 무서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두운 산을 올라가는 거. 진짜로 만약에 제가 시선을 옆으로 돌리면 누군가가 쳐다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짐승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오싹합니다, 등골이.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노래도 막 크게 부르고 개드립도 치고 막 서로 웃으면서 오버액션 하면서 그렇게 그 산길을 넘어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팥뿌리 새끼가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장골이 거대하고 원래 체력도 되게 좋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똥맨 우리가 힘들 때면 지가 뒤에서 막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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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우리 짐도 매주고 하던 그 새끼가 얼굴이 막 뻘개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가자, 자전거 끌고 걸어가자 하니까 자기는 그냥 천천히 가겠다고, 우리 먼저 고갯길 올라가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똥매는 별 걱정 없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끽해봐야 그 오르막이 한 2km 정도 되려나? 진짜 작은 동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겠다고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한 15분 정도 갔을까? 저희가 그 고개 정상에 도착을 해서 초코파이 먹고 물을 마시면서 저 멀리 그 팥뿌리도 헤드라이트 같은 걸 다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오고 있나 안 오고 있나 계속 이렇게 돌아보면서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그 순간이었어요. 진짜 저 그날 팥뿌리 비명소리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무슨 애 낳는 것 마냥 찢어지도록 비명을 지르는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 녀석이 미친듯이 우리 쪽으로 막 뛰어 올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당연히 우리도 덩달아 놀랬죠. 그렇지만 막 얼굴이 새파래져 있는 그 팥뿌리를 추슬르게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막 저희한테 욕을 하면서 야 씨발 빨리 출발해 가자고 이러면서 내리막을 절대 그 속도로 갈 수가 없는데 얘가 막 진짜 미친듯이 내려가더라고요. 그 순간 저희도 뭔가 오싹함을 느껴가지고 막 팥뿌리를 따라서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그 내리막길을. 근데 내려가서 보니까 그 새끼가 가장 처음 나오는 가로등 밑에서 메고 있던 가방을 다 내던진 다음에 막 등을 살펴요. 혼자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저희한테 야 지금 내 등에 뭐 없냐? 뭐 없지? 이러면서 등에 뭐 없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새끼가 뭐 벌레 같은 게 붙었었나? 왜 저렇게 호들갑인가? 또 왜 그래? 하고 물어보니까 얼굴이 진짜 팥뿌리 마냥 펄해가지고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저희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걔가 지금부터는 그 팥뿌리 시점인데 그 산을 지나가면서 옆을 봤는데 진짜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 새끼가 속으로 이거 귀신이면 덤비고 사람이면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혼자 객기 비슷한 생각을 한 거죠. 뭐 센 척인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부터 막 몸이 으슬으슬하고 몸살 기운이 있는 것처럼 너무 몸이 무겁더랍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무리했더니 몸살이 왔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저희가 자전거 내려서 걸어가자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뭔가 방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를 먼저 보낸 거래요. 그리고 나서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등이 너무너무 무겁고 뭔가가 막 이러면서 흐느끼는 것 같으면서 뭔가 숨소리 같은 게 들리더래요. 뭔가 뒤돌아보면 뭐 될 것 같다. 이거 겁나 무섭네 이러면서 몸이 얼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하는데 금방이라도 다리가 풀려버릴 것 같아서 순간 자기 암시를 건 거죠. 그래, 다 기분 탓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에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러면서 딱 뒤를 돌아봤대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등 뒤에 완전 깐난 애기가
옷을 막 부여잡고 매달려 있더랍니다. 하얀 얼굴에 분명히 자기 옷이 늘어지도록 매달려 있는데 눈, 코, 입이 없더래요, 애기가. 이게 뒤통수인지 앞통수인지 구분도 안 가고 이미 깜짝 놀란 상태였는데 거기서 걔가 비명을 지르면서 막 달려왔던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자기 뒤에 매달려 있는 깐난애기보다 거기서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뒤에서 미친 듯이 달려오는 어떤 여자의 형체였대요. 그 여자가 뛰는 것도 걷는 것도 아닌데 뭔가 스르륵 스르륵 하면서 엄청 빠르게 가까워지더래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우리가 있는 쪽으로 달려온 거랍니다. 그 녀석이 혼이 빠져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하는데 같이 오싹함을 느꼈죠. 그래서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한 30분 정도를 달려서 시내에 들어섰는데 모텔을 고를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아무 모텔이나 잡고 들어가서 원래 보통 그렇게 들어가면 뭐 음식도 먹고 하거든요. 근데 야식도 일절 안 먹고 서로 한 침대 한 이불 덮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모텔에서 자기 직전에 잠깐 짐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파뿌리 그 새끼가 하도 막 오버하면서 올라오느라고 자기 지갑 떨고 온 거를 그때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이 돼서 그 지갑을 찾으러 갔어야 됐는데 저희는 자전거는 다 잠궈두고 대낮인데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택시 타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다행히도 지갑은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와, 진짜 아직까지도 그날 선명하게 생각이 나는데 지갑을 떨군 시점에서 걔가 뛰기 시작한 시점 그 아래쪽을 이렇게 내려다봤거든요. 근데 고개 돌린 그쯤에 폐가가 하나 있는데 그 앞으로 또 하나의 무덤이 있어요. 집 앞에. 제 지금 기억으로는 거기가 경기도 이천쯤이었거든요. 그 장면 목격하자마자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셋 다 그냥 잠궈놨던 그 자전거 화물로 다 집으로 서울로 보내버리고 그냥 하루 더 시내에서 놀다가 대중교통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술 마시면서 그날 그때 얘기하면 팥뿌리처럼 오들오들 떱니다. 진짜 거짓 없는 100% 실화입니다. 때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추석 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때가 아마 2000년도였을 거예요. 딱 밀레니엄 세대. 저희 아버지 고향은요 경남 의령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또래들은 알겠지만 요즘이랑 또 분위기가 달라서 그 당시 명절 시즌에 서울에서 경남까지 내려가려면 거의 뭐 좋기 10시간은 걸렸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 명절에 장거리 운전을 하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명절 전날 휴가를 내시고 이렇게 전날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 구성원이요. 아빠, 엄마, 저, 형 이렇게 4명이었는데 그 당시 형은 고3이라서 그 지방까지 못 내려갔고 엄마도 형 챙긴다고 그냥 집에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저랑 아버지랑만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명절 연휴 바로 전날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아마 한 새벽 1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이제 슬슬 배가 고프시니까 가는 길에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자고 하셨는데 거기가 완전 깡촌이라 그런지 주변에 있는 식당들, 우리가 이제 지나쳐가는 식당들은 전부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얼른 할머니 댁에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천히 이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던 길이 시골길이라 그런지 국도인데도 불구하고 막 가로등도 하나 없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어두웠거든요. 그리고 가는 길이 왕복 2차선이었어요. 한참 그렇게 저는 보조석에서 아버지랑 떠들떠들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 저 멀리에서 사람이 서 있는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도 한밤중에 놀라신 거예요. 뭐 도로로 걷는다 쳐도 이렇게 갓길 쪽으로 걸어야지 완전 길 중앙을 차지하고 그렇게 서 있으니까 아니 이 시간에 저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차 안에서 화를 내셨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이랑 점점 가까워지면서 형체가 뚜렷해지는데 한복을 입은
긴 머리를 한 여자였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저도 그 여자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전혀 귀신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냥 딱 사람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평소에 항상 뭐 생활하시면서는 괜찮은데 운전하면서 욱하는 그런 성격이세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시고는 그 여자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거든요. 이 시간에 위험한데 왜 거기 한복판에 서 있으시냐고. 걸을 거면 갓길로 좀 걸으라고. 그렇게 아빠가 좀 격앙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는 슬쩍 차 안쪽을 보더니 아무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조석에 앉은 채로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참 이상한 여자다 이러면서 주변에 차가 안 오는지 이렇게 차창 너머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차를 세워놨던 그 옆에 풀숲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차 앞으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너무 놀랬는데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도 놀라신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아빠가 그렇게 겁에 질린 모습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아버지가 한 소리 하고 계실 때 이렇게 창밖에 손을 내밀고 계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손을 차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더니 창문 올리고 바로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혼잣말로 욕을 하시면서 벌벌 떠시더라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다시 차를 출발시키셨는데 그 가는 와중에 뭔가 방금 전에 봤던 그것들이 다 뭐였을까 싶어가지고 뒤를 보고 싶어서 돌아봤거든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여차저차 할머니 댁에 도착을 하고 라면이고 뭐고 일단 그냥 골아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랑 저랑.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아버지의 큰어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셔가지고 그 당시 할머니 댁에 같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너무 시끌시끌해가지고 잠에서 깼어요 제가. 그런데 거실에서 그 치매 걸리신 아버지의 큰어머니 있죠. 저한테는 큰할머니인 건데 아버지한테 엄청 뭐라고 막 다그치면서 성질을 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빨리 소금 들고 오라고 이렇게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노발대발 하시고 소금 가지고 오라 막 이래저래 다그치는 그 목소리가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큰할머니 치매가 나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너무 잘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할머니가 굵은 소금을 이렇게 주방에서 가지고 오니까 소금을 한 움큼 쥐어가지고는 아버지 왼손에 막 그 소금을 이렇게 막 비비는 거예요. 때밀듯이. 그리고 나서는 그 소금을 들고 마당에도 뿌리고 계단에도 뿌리고 막 여기저기 뿌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치매가 나은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이 일이 벌써 거의 24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문득 기억난단 말이에요. 억지로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할머니 댁에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랑 같이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득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24년 전 그 일이. 그래서 그 길을 지나쳐가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그때 기억나지? 뭐 이러이러했던 거.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도 당연히 기억나지. 아주 생생히 기억난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기억이랑 제 기억이랑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아빠가 도로에 서 있던 여자한테 막 뭐라고 했을 때 제가 검은 물체가 확 튀어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그때 아빠가 막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고 있을 때 숲속에서 검은 물체 막 튀어나와가지고 아빠도 나도 엄청 놀랬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검은 물체? 이러면서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길래 왜? 그 검은 물체 튀어나오고 나서 아빠도 막 욕하면서 무섭다고 차 출발시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아빠가 그때 왜 그렇게 화들짝 놀랐냐면 창문 밖에 손 내밀고 그 여자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때 뭔가가 내 손에 확 움켜쥐더라니까? 그 여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창문을 내리고 그 여자한테 막 삿대질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요런 거 있잖아요. 아이 좀 길 바깥쪽으로 다니셔야지 이러면서 창밖에 손을 내밀고 계셨는데 제가 뭔가 검은 물체를 본 순간 근데 아버지는 그걸 못 보셨대요. 근데 공교롭게 딱 그때
그 여자는 가만히 있는 상태였는데 무언가가 아빠의 손을 확 움켜쥐는 느낌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손을 걷어들이고 창문 닫고 출발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에야 생각이 드는 게, 그때 도로 한복판에 한복을 입고 서 있던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제가 봤던 그 숲속에서 튀어나왔던 검은 형체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또 그 큰할머니께서 도대체 그 다음날 아침에 뭘 보셨길래 소금을 갖다 달라고 하고 아버지 왼손에 막 그렇게 빡빡 문질렀는지, 아버지도 저도 두 눈에 보인 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스테리이기만 합니다. 호비의TV 구독자 상준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1인칭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가끔 귀신이 보일 때가 있는 일반인입니다. 신기가 있다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신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영적인 게 잘 보인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피발령 관련된 괴담들을 많이 접하게 돼가지고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4월 달에도 막 라이딩 하시던 분들이 꽤나 많이 돌아가셨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워낙 오토바이를 좋아하고 라이딩을 자주 다니던지라 라이딩을 하면서도 영들을 자주 목격하곤 하거든요. 아마 피발령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피발령 정상에는 정자가 있고요. 그리고 피발령 입구에서 올라오는 쪽 말고 반대 차선에서 올라오시다 보면요, 청주시 이렇게 써진 표지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딱 거기에서 매번 지날 때마다 어떤 한복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 할머니 이 근처에서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돌아가려는 찰나에 그 할머니께서 저한테 말을 거는 게 들리더라고요. 너 오토바이 그렇게 타다가 죽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피발령 가기 한 달 전에 2번 정도 심하게 넘어져가지고 2차 사고까지 날 뻔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피발령에 계신 할머니께서는 많은 사고들을 목격하다 보니까 제가 라이더들처럼 운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 위험하다, 다칠 것 같다, 그렇게 경고를 줬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두 번째 경험담은 다들 아실 거예요. 대전에 위치한 충일여고에서 겪은 일입니다. 예전에 뉴스가 났던 적도 있는데, 충일여고는 그 흉가 체험한다고 가셨다가 거기 배수로인가? 어디 빠져가지고 돌아가신 분까지 있을 정도로 꽤 위험한 곳이고, 그리고 귀신을 볼 줄 아시는 분들, 영능력자분들도 거기 참 위험한 곳이라고 말들이 많았던 장소죠. 제가 작년 11월 달에 친구들과 다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를 한번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애들한테 영암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문득 귀신을 보곤 한다, 이런 말을 애들한테는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제가 귀신을 본다는 사실 그런 걸 전혀 몰라요. 아무튼 저희가 그 학교로 들어갔던 당시에는 이제 경비실 바로 옆길을 통해서 공장 쪽을 지나면 이제 충일여고가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데, 그 충일여고가 1층 외에 다른 층은 전부 다 철조망 같은 걸로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는 곳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층의 중간쯤을 이렇게 걸어서 지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한 교실에서 투벅 이러면서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착각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워낙 조용한 장소고 저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같이 걷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발소리를 지나치게 예민하게 잘못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득 느낀 느낌은 저만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 소리가 뭘까 하고 더 확인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이었는데 제가 굳이 그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소리가 뭔가 저희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도를 지나다가
우리가 걷고 있다 보면 그 소리가 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게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지? 하고 딱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왜 그런 교복 있잖아요. 치마는 더럽게 길고 옛날식으로 촌스러운 교복이에요.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애들 사이에서도 제가 담력이 가장 좋은 편이라서 그 무리들 중에서 제가 가장 뒤에서 걷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돌아봤을 때 거의 제 코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보자마자 이거 느낌이 뭔가 쎄하고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왔던 입구로 막 달려가지고 뛰쳐나왔어요. 그러자 애들도 다 같이 놀라서 저를 따라서 뛰쳐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밖에 나와가지고는 야,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뛰었어? 하고 묻는데 야, 발자국 소리 못 들었어? 야, 귀신 서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애들이 안 믿어줄 게 뻔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무서운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둘러대고 무서워서 뛰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애들한테 피곤하다고 이제 집에 가자는 듯이 이야기를 던지니까 다른 애들도 슬슬 피곤했나봐요. 막 긴장을 했다가 풀리니까. 그래서 다같이 이제 각자의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집에 돌아온 저는 좀 기분이 찝찝하긴 했는데 그런 이름난 심령 스팟에 갔으니까 당연히 그런 걸 보는 거는 정해진 수순이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그날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뭐였냐면은 충일여고 같이 갔던 친구들 중 한 명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 나는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생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진짜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친구한테 다가가서 막 친구의 생사 여부를 막 확인하고 있는데 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웅성웅성거리는데 낯익은 여자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 더럽게 긴 치마에 옛날 교복 입고 있는 여자였어요. 일어나자마자 꿈의 여운이 너무 큰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잠에서 깨고 나서 또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 오토바이 좋아하고 라이딩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충일여고에서 봤던 그 여자도 그렇고 연이어서 꿨던 꿈도 그렇고 제가 너무 불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꿈에 나왔던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 오늘 오토바이 탈 때 속도 내지 말라고. 너 조심해.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놀러 가던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카페 출발한다고 출발한 지 3분도 채 안 돼가지고요. 친구가 사고가 났어요. 그날 이후로 걔는 오토바이 그 사고 난 거 고치지 않고 다 처분해버리고 어차피 고치지도 못하는 오토바이였고 그 뒤로는 오토바이 핸들에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날 충일여고 놀러 갔던 저를 비롯한 모든 친구들이 그날 거기 갔던 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면서 후회도 하고 있고 또 무단으로 들어갔던 거에 대해서도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개드립닷컴이라는 사이트에 10여 년 전에 썼던 글이에요. 1인칭으로 제가 겪은 이야기처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흉가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제가 직접 겪은 100% 실화입니다. 때는 2001년쯤인가? 그때 제가 고딩 때였는데 이사를 가게 됐어요. 꽤나 괜찮은 동네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그 집이 근 2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부모님 말씀하시기로 집값이 이상하게 쌌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누나가 그 당시에 그 집이 있던 동네에 남자친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바득바득 우기는 바람에 그 집은 원래 고려사항이었는데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집의 구조는요, 1층에 거실이랑 부엌이 있고 그리고 2층에 침실이 3개나 있었습니다. 2층에는 안방하고 화장실이 딸린 큰 침실 그리고 작은 방 요렇게 3개가 있었고요. 당연하게 안방은 부모님이 차지를 하셨고 누나랑 제가 그 당시에 서로 큰 방 쓰겠다고 막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누나 차지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누나가 차지한 바로 그 큰 방이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라서 어찌 보면 저는 나름 운이 좋은 거였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기분이 안 좋았어요. 큰 방 뺏겼으니까. 아무튼 작은 방에서도 좀 자잘자잘한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이야기는 제가 이사를 온 첫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사 온 첫날에 제 방 구석에 있는 통창에서 밤마다 누군가가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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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두드리는 소리가 주기적으로 났어요. 그런데 그 전에 살던 집에서는요, 그 창문 바로 옆에 나무가 있어서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좀 익숙한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크게 의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봤더니 그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터인데 왜 그런 소리가 났지? 하고 그렇게 좀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날부터는 장롱문이 스스로 열리기 시작해요. 낮에는 안 그러다가 밤만 되면 끼익 하고 소리가 나더니 한 반쯤 혼자서 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장롱이 낡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렇게 넘기게 되었죠. 아무튼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이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 근처 번화가에서 애들이 술을 마시다가 친구 하나가 뻗었대요. 근데 같이 술 마시던 녀석이 우리 집은 도저히 부모님 계시는 집에 애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야 너네 집에서 하루만 재워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데리고 와. 그렇게 데리고 오라고 한 다음에 걔를 제 방에 눕혀놓고 물 뜨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물을 뜨고 오니까 제 방에 이렇게 개구리 마냥 뻗어있던 그놈이 이렇게 윗몸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방 구석 안쪽을 뭔가 홀린 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에휴 병신아 이제 술 좀 깨냐? 대답이 없이 멍하게 보고만 있어요. 야 너 괜찮아? 물 좀 줄까? 그러자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저기 구석에 누구냐? 그래서 제가 영문을 모른다는 듯이 이렇게 응? 하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구석에 여자애 있잖아. 장난하지마 미친 새끼야. 하나도 안 웃겨. 저는 걔가 장난치는 건 줄로만 알고 걔가 했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바닥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들 때까지도 걔는 멍하니 그대로 그 구석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너 어제 왜 그랬냐고. 그거 장난이냐 진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진짜로 봤다고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걔가 유학을 가버렸는데 작년인가? 한 거의 20여 년 만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 걔가 아직도 그때 일을 기억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봤던 그 여자를 묘사까지 하는데 머리가 엄청 길고 체구가 작은 어떤 한 여자가 구석에 서가지고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작은 방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방 말고 그 누나가 차지했다는 그 큰 방이 대박인 게 거기가 환청에다가 가위 눌림에다가 심지어 부적도 안 듣고 무당도 포기했던 방이에요. 큰 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야기 시작부에서 저 큰 방을 누가 차지하느냐 옥신각신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누나가 차지했고 거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제 평소에는 누나가 완전히 까칠하고 드세요. 성격이. 그런데 그런 누나가 그 방에서 살면서부터 점점 수척하면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위에 눌린다면서 그 가위 눌림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보통 가위가 아니에요. 누나의 경험담의 예시를 들자면 극히 일부분, 첫 번째로 3명의 할머니가 자기를 가운데 두고 뚫러 앉아가지고 되게 간드러진 목소리로 서로 수다를 떤대요. 그런데 그걸 들어보면은 누나를 흉보는 내용이더랍니다. 그러면서 가위에 눌려가지고 바둥거리는 누나를 보고 막 미친 듯이 웃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대요. 하루 내내. 그리고 둘째는 조용히 이름을 부르는 낮은 목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러다가 용기 내서 눈을 떠보면 뭔가 연기 같은 게 희미하게 웃는 얼굴의 형태가 되었다가 또 흩어졌다가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름을 부르고 있는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신 거울처럼 가위에 눌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인대요.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위를 눌리고 막 무서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자기 방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 물건 건드리면 쌩 지랄지랄하던 진돗개 같은 누나가 저한테 와가지고는 밤에 너 내 방 와가지고 바닥에서 자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가 가끔은 한밤중에 베개 들고 제 방 쳐들어와가지고 막 바닥에서 자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누나 방에 가서 바닥에서 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새벽에 잠에서 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 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에서 딸랑딸랑 딸랑딸랑 이러면서 은은하게 작은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방울소리 같기도 하고 그 리어카 장수가 쓰는 그런 종 같기도 했는데 이게 멀리서 되게 아련하게 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얼어가지고 숨죽이고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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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막 여기저기 움직이더라고요. 화장실을 나와서 2층 거실로 그 다음에 제 방으로 가는 것 같더니 그리고 아래층 저 멀리서 들려요. 이렇게 한참을 그 소리가 여기저기 맴돌면서 돌아다니더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지는데 다시 화장실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서우니까 저는 속으로 막 욕하면서 가만히 누워만 있었는데 소리가 화장실까지 들어온 뒤에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혹시 종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온 건가 싶어가지고 진짜 오줌 지릴 뻔했습니다. 뭐 하수구 소리 같은 걸려나? 애써 그렇게 믿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누나는 이제 취직을 해서 독립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사실 취직도 취직이지만 그 방에서 살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약간 무리해서 독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막 담배도 피우기 시작한 꼬꼬마였기 때문에 얼씨구나 신나가지고 짐 싸가지고 그 큰 방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누나가 있던 그 큰 방이 환기도 훨씬 잘 되고 또 딸려있는 화장실도 담배 피기 최적의 장소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친놈이죠. 분명히 누나 방에서 잘 때 그 맛배기로 당했다가 지를 뻔했으면서 담배 피는 게 자유롭다고 좋다구나 하고 그 방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완전 미친 선택이었죠. 첫 주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밤마다 가위에 눌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겁이 좀 많아가지고 또 누나한테 들은 게 많다 보니까 가위 눌릴 때 차마 눈은 못 떴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가위 눌림 얘기를 해드리자면 징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 징소리가 굉장히 낮고 느리게 반복적으로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위에서 깨려고 막 발버둥 칠수록 그 소리가 계속 빨라지고 소리도 높아지고 점점 더 시끄러워졌어요. 온몸은 저릿저릿하고 가위에서 깨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데 가위는 풀리지 않지. 그리고 그 소리는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귀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웅웅거리는 배경소리랑 뭔가 숨소리 같은 게 소근소근하면서 귓가를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가끔 막 웃는 소리도 나는데 저는 이게 엄청 무섭더라고요. 제가 결정적으로 부적을 구해와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가위가 시작되면서부터 굉장히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나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불분명한 목소리였어요. 막 영화 보면 악당들 웃는 그런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있죠. 그런 식으로 웃는데 처음에는 낮게, 느리게, 조용하게 웃다가 제가 깨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그 톤이 높아지고 빨라지고 엄청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겨우겨우 잠에서 깨고 잠시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다 일어났으니까 좀 피곤하잖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시 눕는데 등을 대고 눕는 바로 그 순간 제가 잠도 안 들었는데 풀리면서 멈춘 순간 있죠. 거기서 바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가위가. 그래가지고 다시 미친 듯이 발버둥대다가 겨우겨우 몸을 일으켰는데 뒷마당에서 키우는 우리 집 개가 막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이제 부적을 구매하기로 한 거거든요. 제 친구 중에 엄마가 맨날 무당집 많이 다니는 그런 친구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부적 좀 구해다 달라고.
못 모르는 제가 어디 무당집 갔다가 선무당한테 좀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또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친구 어머니께서 맨날 용하다는 점집만 막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어머니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 어머니를 통해서 엄청 용하다는 데서 부적을 하나 구해왔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듣고 온 말을 전해주는데 너 이거 베개 안에 안 보이게 잘 넣고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란 종이에 이렇게 막 빨간 글씨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 요걸 작게 접어가지고 비닐로 습기 안 차게 밀봉해 놓은 약간 좀 특이한 부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적을 베개에 넣고 자니까 신기할 정도로 몇 개월 동안이나 저를 괴롭히던 가위가 싹 없어졌어요.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무속에 대한 불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질 정도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소리며 가위며 뭐 꿈이며 아무것도 없이 너무 잘 잤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제가 그날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잠에 들었는데 의학적으로 가위가 많이 눌리는 자세 그리고 가위에 눌리지 않는 자세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는 그 자세가 의학적으로는 절대로 가위가 안 눌리는 자세래요. 근데 그 상태에서 가위가 눌렸거든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가위에 안 눌리다가 갑자기 눌린 거다 보니까 잊고 있었던 그 공포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일어난 다음에 뭐가 문제지? 왜 갑자기 다시 이렇게 가위를 눌리나 하고 부적이 비계에서 빠졌나 하고 이렇게 베개에 넣어놓은 부적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베개 안에 부적이 잘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그 더듬더듬해서 꺼내 보니까 그 밀봉돼 있는 부적이 완전히 새까맣게 변해가지고 말라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날 잠도 못 자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받을 때 밀봉된 부적이었는데 그게 새까맣게 변해서 말라비틀어져 있었으니까 잠도 못 잤죠.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 달려가서 이제 친구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해주고 어머니한테 하나만 더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친구가 부적을 가져다 줬는데 이 새끼도 사실 우리 집에 안 오려고 했었어요.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저랑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자기 혼자 있으면 문득문득 무서운 느낌이 들었었대요. 근데 이제 제가 부적까지 달라고 하니까 이 새끼가 이제 아예 우리 집에 안 오려고 한 거죠. 아무튼 어머니가 그 무당에게 부적을 타오면서 들었던 말을 친구가 이제 전해주는데 집에 지방령이 있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그런 말을 전했대요. 꽤나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 살고 있는 귀신이 저한테는 악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 더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래요. 안 그러면 그때는 진짜 큰일 날 것 같다고. 아무튼 추가적으로 그 까맣게 된 부적 있잖아요. 그거는 버리지 말고 비닐 벗겨가지고 나무 밑에서 태우라고 말씀을 전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새 부적을 받아들고 집에 가가지고는 그 말라비틀어진 부적을 나무 밑에서 꺼내서 태우려고 하는데 안 타요. 부적이 불이 안 붙어요. 분명히 삐쩍 말라비틀어져 있는데 원래 마른 종이나 아니면 휴지라든지 나뭇잎 같은 거 불 붙이면 확 이렇게 타올라야 되는데 종인데 불이 안 붙어. 그래서 거의 30분 걸려가지고 손가락 대어가면서 겨우겨우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머니께서 받아다 주신 그 새 부적을 쓰다가 이사를 갔는데 참고로 저는 그 집 살면서 제가 뭐 뜬 눈으로 귀신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딱 뜨는 순간 뭔가 이상한 할머니 영상을 보고 화들짝 놀란 적은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가 이사를 나가고 나서 아무래도 한번 사람이 살았던 집이다 보니까 옛날 흉가일 때보다 좀 관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이어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몇 달도 안 돼가지고 계속 도망가듯 이사를 갔다고 하고요. 지금 그 집은 무당집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뭔가 할머니 신을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사 들어올 때 이제 저는 못 봤는데 엄마랑 누나가 그랬는데 장롱 안에 웬 현금 조금하고 어떤 할머니 사진이 들어있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사를 가고 그 집을 나오고 나서 엄마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겪은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코비의 TV 구독자님의 제보 사연이고요.
익명의 제보 사연입니다. 우선 저는 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볼 이야기는요, 기존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에서 뭐 사람 죽은 집 또는 귀신 나오는 집, 그런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현업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부산 연산동에서 겪었던 이야기고요. 오피스텔이 즐비하는 지역에는 어디나 그렇듯 성을 사고 파는 그런 불법 업소들이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곳을 중개해준 중개인들은 뭐 아름아름 알 수도 있겠죠. 때는 코로나 시기였는데요. 저한테도 이제 한 남성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 어플을 보고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건데, 연산동에 있는 모 오피스텔의 월세 매물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제가 그 손님을 저희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사무실로 오고 나면 제가 차로 모시고 다니면서 뭐 그 손님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여러 방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한번 사무실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은 그냥 그 오피스텔만 확인하면 된다고 거기 1층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그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대로변에 잠깐 주차를 하려고 이제 차를 대고 있는데, 창밖에 그 오피스텔 1층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담배 피고 있는 남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흡사 범죄도시 영화 보면 초롱이 나오잖아요. 그 초롱이랑 거의 흡사한 복장이었는데 온 팔뚝에 문신을 가득 채운 두 남성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 불량스러운 태도와 외양을 보면서 보자마자 선입견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뭐 손님은 손님으로 보자 하고 이제 내려가지고 인사를 드린 뒤에 보러 들어가실까요? 하고 그분들이 보셨던 방을 비밀번호로 눌러가지고 함께 들어갔어요. 그렇게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남자 두 분이서 그 방을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뭐라고 두 분이서 속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보시라고 하고 그분들이랑 조금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속닥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귀에 살짝살짝 들렸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뭐였냐면은, 아니 이쪽에다 이렇게 침대 두고 여자애들 뭐 저거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딱 느낌적인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 소위 여자 장사하는 남자들이구나 하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뭐랄까? 일반적으로 자취방을 구하는 사람들이 보는 구도라든지 해오는 질문이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닌 거예요. 잠시 뒤에 이제 방을 잘 봤다면서 복도로 나오더니 갑자기 자기 친구도 여기 살고 싶은데 여기 방이 몇 개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확신을 했어요. 아, 이 사람들 진짜 뭐 있구나. 근데 만약에 방을 여러 개를 계약을 해서 당장에 이제 중개 수수료만 생각하는 중개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이랑 뭐 빠르게 계약을 했겠죠. 근데 만약에 계약을 다 해놓고 거기가 불법업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걸 집주인이 알게 됐을 때는 분명히 계약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남자들은 막 복도에서 지금 당장 이 방 계약하고 싶다고, 계약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일반적인 손님들이었으면 가계약금이라도 받고 헤어졌을 거예요. 저도 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뭔가 입장 곤란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계약해놓고 나면.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막 둘러대면서 제가 연락드린다고 하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이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돌아와서 제가 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차 문 닫는 사이에 밖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 씨발 저 개같은 년. 저는 그때까지 어쨌든 지금 손님 응대는 끝난 거니까 진상 하나 피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일 끝나고 사무실 문 닫고 와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아까 전에 그 남자 같은 거예요, 번호가.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야, 다짜고짜 반말로 야 이러길래 제가 네? 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전화기 건너에서 하는 말이 연락 준다며 왜 안 줘? 이러면서 반말을 하더라고요. 살짝 겁을 먹었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그 집주인이 바빠가지고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 연락되면 연락 드리려고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일단 너 다 아는 것 같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 방 하나당 수수료 100 정도 줄 테니까 방 남는 것 좀 중개 좀 해줘봐. 너도 돈 벌고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을 했죠. 죄송한데 집주인은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건데 자기 집에서 그런 영업하는 거 알게 되면 나중에 계약상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응?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걸 누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그 떠벌리면서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 집요하게 계약 좀 하자고 막 그렇게 우겨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죄송하다고 다른 곳 알아보시라고 했더니 갑자기 너 후회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첫 시작은요. 알 수 없는 누군가한테 저희가 영업하기 위한 광고 플랫폼을 계속 신고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플랫폼 그리고 막 구청 같은 데다가 저희가 허위 매물 광고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막 신고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청에서도 연락이 오고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막 확인 전화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동산으로 사무실에 시키지도 않은 음식들이 막 현장 결제로 잔뜩 배달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제 핸드폰으로 몇십 통씩 각종 불법 광고가 막 문자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메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웬일인지 그날부터는 이상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부동산으로 몰려왔거든요. 남자 손님들인데 딱 봐도 되게 불량스러워 보이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집 보여달라, 저 집 보여달라 이러면서 계속 저를 막 이리저리 빙글빙글 데리고 다니면서 결국엔 계약도 안 하고 마지막에 뭐 이딴 방들만 보여줘 이렇게 빙빙 돌다가 그냥 가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몇 번이고 그런 괴롭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제가 아는 지인 중개사분한테 이제 억울함을 토로했죠.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요. 그러자 그분께서 하는 말이 그 사람 그냥 나한테 한번 토스를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좀 제정신 아닌 사람들 같다. 괜히 내가 피해주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 이랬더니 일단 그 사람들한테 내 연락처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하는 수 없이 저는 진짜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그 남자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어디 부동산입니다. 저번에 연락드렸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직접 계약은 못하고 그런 방 구해드릴 수 있는 다른 분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하고 그 지인분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집요하게 그 사람한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지인분께서는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을 다 계약을 시킨 모양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때 왔던 그 MZ조폭들이 한 번에 계약한 방이 오피스텔 한 10개 정도 가량이었대요. 한 번에 계약한 방이.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요즘 MZ조폭들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조폭이 아니에요. 한번 사람 괴롭히기 시작하면요. 교묘하게, 집요하게 괴롭혀요, 진짜. 그리고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마 생각보다 여러분들 주변 이웃집 사람들이 평범한 이웃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옛날 조폭들은 또는 옛날 불법 영업장들은 우리 일반의 삶과 많이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 삶 주변에 상당히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너무 걱정이 돼서 한번 이 이야기를 말씀드려봅니다. MZ조폭들이랑 웬만하면 엮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